돛담배 2개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란이 밤사이 호르무즈에 기뢰를 투하했습니다. 큰 소리치던 미국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영국, 프랑스는 자국 선박 보호를 이유로 공문위를 뺐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동 연합군 통신망으로 충격적인 메시지가 터지는데요. 호르무즈 항로 여단 기뢰 제거 완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동 방공망 흔들더니 바다 심해까지 뒤집어 엎어버린 대한민국. 충격적인 기로의 로켓 배송 작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해군 소속 기뢰대응 작전 참모 파이살 알하산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솔직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한국도 기름값이 자고 일어나면 100원씩 올라갈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폭이 좁은 해협, 가장 좁은 구간이 겨우 34km밖에 안 됩니다. 암초를 빼면 실제 운행 가는 거리는 2km밖에 안 됩니다. 거길 이란이 틀어막았어요. 세계 경제 숨구멍이 막혔으니 기름값 오르는 속도는 불보듯 뻔하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어제 오전 텔레비전에 나와서 짧게 한마디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기뢰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훈련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저는 그 발표가 나오던 날 아부다비 해군사령부 지하 작전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16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방이요. 옆에는 제 직속 부관인 라시드 알 만수리 소령이 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뉴스 자막을 읽더니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참모님, 기뢰 훈련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진짜 훈련입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뢰라는 건 바다 밑에 심어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직접 들어가서 탐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바다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훈련용인지 실전 기뢰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죠. 가능성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능성 하나가 바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수가 하루 평균 22척에서 14척으로 줄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9척. 일주일이 지나자 5척도 채 되지 않았죠. 봉쇄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도 기뢰를 깔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뢰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이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런던의 로이즈 보험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해상보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연쇄적으로 통보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전쟁 위험 보험 인수를 중단하겠다고요. 보험이 없으면 선주는 배를 못 보냅니다. 화물 주는 물건을 못 실어요. 금융기관은 대출을 안 해주죠. 기뢰 하나 발견되지 않았는데 보험 시장의 판단 하나가 바다를 닫아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폭격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것을요. 현대 해상전의 본질은 함포 사격이 아니라 리스크 인식이라는 거요. 실제로 위험한가 보다 세계가 위험하다고 느끼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유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배럴당 3달러, 5달러, 8달러씩 뛰었고 일주일 만에 두바이유 기준으로 142달러를 찍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부자 산유국이니까 유가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우리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원유는 석유화학 공정을 거쳐야 해요. 불행하게도 우린 그런 기술이 없고 한국이나 독일 등 석유화학 강대국들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제유, 석유화학 원료, 식량, 부품, 공급망이 끊기면 아무리 원유가 많아도 공장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아부다비 왕세자궁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인 칼리드 알세이 중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셨죠. 저는 기뢰전 상황 분석 담당으로 배석했는데 그날 회의실 분위기는 말 그대로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칼리드 참모 총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 안전 항해를 보장할 수 있는 해군은 세계의 5손가락 안에 든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2나라뿐이야.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 해군 제어함대 사령부에서 넘어온 정보였는데 라시드 소령이 암호 전문을 해독하고는 제 앞에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딱 2줄이 적혀 있었죠. 한국 해군 잠수함 전단
걸프 해역 이동 준비 단계 진입 확인, 탐색 구조 및 기뢰 대응 자산 포함. 저는 그 두 줄을 3번 읽었습니다. 3번을 읽고도 라시드를 쳐다보면서 물었죠. 한국이 잠수함을 보낸다고, 정확히는 이동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모님. 그런데 인도양 경유 항로 분석까지 첨부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건 검토 수준이 아닙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우리 해군 정보부 내에서도 별도 파일로 분류될 만큼 주목받는 존재였거든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평가, 소음 레벨이 극도로 낮아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기뢰전과 수중 탐색 능력이 실전에서 검증된 몇 안 되는 해군이라는 점, 게다가 해양강국 영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칼리드 참모총장에게 올릴 기뢰전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모니터 불빛만 켜진 사무실에서 호르무즈 해저 지형도를 펼쳐놓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을 다시 여는 열쇠가 정말로 한반도에서 날아오는 것일까? 그때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 바다에서 이 정도 무게감을 가진다는 게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요. 위기가 시작되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부다비 해군 사령부 작전실에 각국 연락장교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미국 제호함대 연락관, 영국 해군 걸프 주둔 대표, 프랑스 합동해양 사령부 파견관, 복도의 영어와 프랑스어가 뒤섞여 흘렀고 커피 잔이 쉴 새 없이 비워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회의가 벌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그 회의실 안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미국 측 연락관인 브래들리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마른 사람이었는데 말할 때 항상 양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버릇이 있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죠. 이란 전쟁은 끝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이고 이란 핵심 군사시설 70%는 다 폭격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로만 이란 전쟁을 끝냈다니요. 아직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외교용으로 그 말을 참 곱게 포장하더군요. 영국 대표도 비슷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추진하겠다. 다자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겠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요. 러시아는 아예 한 발 더 물러서서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자위적 훈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는 뜻의 발언까지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받아 적으면서 펜을 멈췄습니다. 라시드 소령이 제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죠. 참모님, 이거 결국 아무도 안 간다는 말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누구도 호르무즈에 함정을 넣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기뢰 탐색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성명은 나왔고 우려는 표명됐고 전화 통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멈춰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 한가운데 사고가 났는데 경찰차 5대가 와서 사이렌만 켜놓고 아무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겁니다. 뒤에 차는 수백 대가 밀리고 있는데 앞에서는 무전만 주고받고 있어요. 그게 그때 호르무즈 해협의 모습이었습니다. 해운업계의 반응은 더 빨랐습니다. 세계 최대 유조선 운용사인 프론트라인이 호르무즈 통과 운항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이틀 뒤 유리캔, 테나마리스, 다이아몬드 SCP까지 줄줄이 뒤를 따랐습니다. 컨테이너선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머스크가 걸프 기항 스케줄을 재조정한다고 발표한 날, 두바이 제베랄리 항구의 입항 예정 선박수가 전주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숫자를 나열하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베랄리 항구는 중동 물류의 심장이에요. 거기 들어오는 배가 줄었다는 건 중동 전체의 수입품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식량, 의약품, 전자부품, 건설 자재,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바다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칼리드 알세이 참모총장이 저를 따로 부른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령부 5층 집무실이었는데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에 짙은 남색 바다가 보였죠. 참모총장은 창을 등지고 서서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파이살, 솔직하게 말해 미국이 기뢰 소에 작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분 앞에서 말을 돌리는 건 더 위험했죠. 맞습니다. 참모총장님. 미국은 지금 이란과 직접 충돌하는 것 자체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기뢰 소외 작전은 본질적으로 이란 영해에 근접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군사적 대치를 의미합니다. 영국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레인에 해군 기지가 있지만 단독 작전 능력은 제한적이고 미국 없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참모 총장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20년 넘게 봐왔는데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성명이 바다를 열어주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방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중동 안보 전문가 패널이 생방송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시드가 작전실 모니터에 뛰어났는데 레바논 출신의 한 분석가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대국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리스크를 계산하고 자기네 이익을 계산하고 자기네 선거 일정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끝날 때까지 항로는 막혀 있을 겁니다. 바다는 계산을 기다려주지 않는데 말이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계산. 모두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이란과의 전면전 리스크를 계산했고, 유럽은 에너지 수급 다변화 가능성을 계산했고, 러시아는 유가 상승이 자국에 가져다줄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겠죠. 누구도 손해보는 행동을 먼저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냉정하게 보면 다 맞는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판단들 사이에서 배는 멈춰 있었고, 항구는 비어가고 있었고, 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아주 짧았습니다. 다국적 해군협의체 화상회의에서 한국 측 연락관이 발언 기회를 요청했는데 미국 측 의장이 의제 순서를 이유로 순서를 뒤로 미뤘거든요. 한국은 안보리 상임위 사국도 아니고 걸프에 대규모 함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테이블에서의 무게감은 솔직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라시드가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한국은 잠수함 이동 준비까지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회의에서는 발언 순서도 뒤로 밀리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실제로 자산을 움직이려는 나라가 테이블 끝에 앉아있고 성명만 내는 나라들이 테이블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각국 해군 기뢰전 능력 비교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 해군의 어벤저급 소해함, 영국의 헌트급, 일본의 아와지급, 그리고 한국 해군의 원산급과 양양급 소해함 데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여기에 잠수함 기반 수중 정찰 능력까지 더하면 기뢰전 종합 역량에서 한국은 결코 낮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디젤 잠수함 운용 경험과 연안 기뢰전 노하우에서는 미국보다 실전적이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서류 위에 드러난 능력과 회의실에서의 존재감, 그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칼리드 참모총장이 퇴근 전에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문 일이었죠. 문 앞에 서서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파이살, 나는 성명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바다에 들어갈 사람을 원해. 누가 들어가든 어느 나라 국기를 달고 있든 상관없어. 이 해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돌아서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쪽 동향 계속 추적해. 복도에 울리는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모 총장의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위기에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카드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대국은 말을 했습니다. 풍성하게, 격식 있게, 외교적으로 완벽하게요. 그런데 말로는 기뢰를 치울 수 없었고 성명으로는 유조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행동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누군가가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가지 단서는 있었죠. 인도양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수면 아래를 이동하고 있을 한국 해군의 잠수함, 그 존재만이 유일하게 말이 아닌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온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사령부 작전실 소파에서 군복 차림으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라시드 소령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 불빛에 비친 그 친구 얼굴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흥분도 아니고 긴장도 아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를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참모님, 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앉으면서 눈을 비볐습니다. 한국 해군 아덴만 파견 청해부대 사령관 명의입니다. 기뢰대응 특수전력을 포함한 소해전단이 이미 출항했다고 합니다. 선발되는 군 수송기 편으로 내일 아부다비에 도착 예정이고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전문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수함 전력의 사전 배치, 소해함 2척의 걸프 해역급 파, 그리고 무인 기뢰 탐지 드론과 수중 로봇을 포함한 기뢰전 장비 일체의 공수. 이게 전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요.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군사 작전에서
동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함정은 바다 위에 있고, 장비는 육지 창고에 있고, 기술 인력은 또 다른 도시에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로 보낸다는 건 평시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 발생 열흘도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걸 동시에 출발시킨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아부다비 알다프라 공군기지 활주로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내렸습니다. C450 수송기였는데 저는 칼리드 참모 총장의 지시를 받고 직접 영접 나갔죠.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42도의 열기 속에서 수송기 후방 화물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한국 기뢰전단 선발대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하윤, 계급은 중령이었죠. 키가 크지 않았는데 걸음걸이에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발을 딛자마자 주변을 한 바퀴 훑어보고 제가 서 있는 쪽으로 곧장 걸어왔어요. 악수를 청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알하산 대령님, 정하윤입니다. 장비 하역 공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인사치레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어떻다, 비행이 어땠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그게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죠. 이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송기에서 쏟아져 나온 장비 목록을 확인하는데 라시드가 옆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참모님, 이 장비들 포장 상태 좀 보십시오. 제가 다가가서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 군수 장비를 해외로 공수하면 나무 크레이트에 담겨서 오거든요. 뜯고 조립하고 점검하는 데만 2-3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장비들은 달랐어요. 모듈형 컨테이너에 담겨 있었는데 각 컨테이너에 색상 코드와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탐지 장비, 파란색은 소해 장비, 노란색은 통신 체계, 그리고 컨테이너마다 조립 순서가 아라비아 숫자로 크게 표기되어 있었죠. 정하윤 중령이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내리고 7번 통신 컨테이너는 작전실 세팅이랑 동시에 진행해. 나머지는 부두 도착 시간에 맞춰서 순서대로. 마치 물류 창고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그랬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 해군은 이 긴급 배치 체계를 민간 물류 시스템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전국 배송을 완료하는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군수 체계에 적용한 거였어요. 저는 군인 생활을 22년 했지만 해외 파견 장비가 도착 당일에 작전 가능 상태로 세팅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군은 보통 사흘에서 5일, 영국군은 일주일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 선발대는 착륙 8시간 만에 무인기뢰 탐지 드론 2대를 작동 가능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8시간이요. 라시드가 저한테 와서 소곤거렸습니다. 참모님, 저 드론 좀 보셨습니까? 크기가 소형 어뢰만한데 수중 소나 해상도가 우리 장비의 3배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무인 수중 기뢰 탐지 드론이었는데 생긴 건 길쭉한 어뢰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합성계구소나 자기 탐지 센서, 수중 광학 카메라가 전부 들어가 있었죠. 이 작은 녀석이 수십백 미터까지 내려가서 해저 지형을 센티미터 단위로 스캔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뢰처럼 생긴 물체가 발견되면 실시간으로 모함의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그리고 이틀 뒤 진짜 본진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소해함 2척이 아부다비 자이드 항에 입항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부두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평선 너머로 회색 함교가 먼저 보이고 점점 선체가 드러나는데 함수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국기를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열흘 동안 수많은 나라의 국기를 봤습니다. UN 깃발, 유럽연합 깃발, 나토 깃발. 그런데 그 깃발들은 전부 회의실과 성명서 위에 있었죠. 바다 위에서 실제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국기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소해함이 접안하자마자 함상에서 장비 하역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중 기뢰 처리 로봇이 내려왔거든요. 원격 조종으로 수중에서 기뢰를 직접 절단하거나 폭파할 수 있는 장비였는데 정하윤 중령이 옆에서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기존 소해 방식과 다릅니다. 대령님, 예전에는 소해함이 직접 기뢰밭을 통과하면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무인 체계가 먼저 들어갑니다. 드론이 찾고 로봇이 처리하고 사람은 뒤에서 통제하는 구조죠. 인명 피해 위험이 거의 없다는 말이군요. 네, 그리고 속도가 다릅니다. 유인 소해함이 하루에 처리하는 면적을 무인 체계는 4시간이면 끝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걸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대응 속도가
단순히 군인들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는 거요.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장비가 모듈화되어 있고 물류가 최적화되어 있고 무인 체계가 유인 체계를 대체하면서 투입 시간을 극적으로 줄인 구조. 한국이 반도체를 주문받고 2주일 만에 전 세계로 출하하는 그 산업 체계가 군함과 드론과 수중, 로봇에도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알자지라에서 한국 해군의 걸프 도착 소식을 보도했는데 앵커가 쓴 표현이 걸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사막에 기뢰 로켓 배송을 했다. 로켓 배송.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하면 당일 배송해준다는 그 시스템 이름을 가져다 붙인 거였죠. 작전실에서 그 방송을 본 라시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참모님, 로켓 배송이라니까 딱 맞는 표현 아닙니까? 주문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도착했잖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며칠 전까지 회의실에서 발언 순서도 뒤로 밀리던 나라가 지금 우리 항구에 함정을 대고 장비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철로 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바다에 넣겠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칼리드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러 올라갔을 때 참모총장은 보고서를 읽다 말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물었습니다. 파이살, 이 속도가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손으로도 남습니다. 참모총장님.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한국을 주시하라고 한 거야. 창밖으로 자이드 항이 보였습니다. 부두에 정박한 한국 소해함의 불빛이 페르시아만의 어둠 속에서 작지만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강대국들의 항공모함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만 톤짜리 전함도 오지 않았어요. 대신 1000톤 남짓한 소해함 2척과 상자 몇 개 분량의 무인 장비가 왔고 그것들이 이 거대한 위기의 물꼬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뢰 로켓 배송. 그 별명은 그날 이후 걸프 해군 장교들 사이에서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연 건 한국 소해전단이 아부다비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는데 누군가가 한국 해군의 걸프 파견에 대해 물었나 봅니다. 저는 작전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죠. 트럼프가 특유의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배 몇 척 보낸 건 알고 있어요. 작은 배들이죠. 아주 작은. 우리 해군 구축함 한 척이면 그 배 10척은 들어갈 겁니다. 호르무즈 문제는 결국 미국이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왔듯이. 라시드 소령이 모니터를 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참모님, 저 사람은 소해함이 뭔지 모르는 겁니까?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소해함은 작아야 합니다. 작고 가벼워야 기뢰밭 위를 저속으로 통과할 수 있고 글수가 얕아야 기뢰 감응 범위 밖에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 항공모함이 크다고 기뢰를 치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항공모함은 기뢰밭 앞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죠. 덩치가 클수록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그 논리를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설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순식간에 국제 뉴스를 탔고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작은 배를 보낸 작은 나라. 그 프레임이 하루 만에 여론을 덮었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반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약칭 루시라고 하죠. 거기 소속 해군 분석관인 제임스 콜린스 박사가 영국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 해군의 기뢰전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발언입니다. 1950년 원산항 봉쇄를 기억해야 합니다. 원산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군사학교 시절 교재에서 읽은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흐릿했죠. 그래서 저는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중이었습니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하면서 동해안의 원산항에 상륙작전을 계획했죠. 미 해군 함대가 원산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항공모함, 순양함, 수송선. 압도적인 전력이었어요. 그런데 상륙하지 못했습니다. 기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소련이 원산항 일대에 약 3,000개의 기뢰를 깔아놓은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기뢰밭 앞에서 발이 묶였어요. 상륙 예정일이 계속 밀렸고 결국 2주일 넘게 바다 위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군은 원산에서 빠져나갈 시간을 벌었고 중국군 참전의 시간적 여유까지 확보했죠. 기뢰라는 무기 하나가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75년 전 이야기입니다. 75년 전에 한반도 바다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기뢰로 바다를 막는 전략, 그리고 그 앞에서 멈춰서는 강대국 함대. 역사는 정말로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콜린스 박사의 분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왜 기뢰전에 강한지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사실을 짚었죠. 북한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기뢰 전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주정 보유량이 5만 발 이상이에요. 5만 발.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기뢰로 덮으려면 대략 2,000에서 3,000 발이면 충분합니다. 북한이 가진 양이면 호르무즈 같은 해협을 17번은 막을 수 있는 규모였어요. 그리고 그 5만 발의 기뢰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 한반도 서해와 동해 연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 해군은 그 위협과 70년 넘게 마주하고 살아온 군대였습니다. 정하윤 중령과 나란히 부두를 걸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원산항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기뢰전은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가 아닙니다. 대령님, 매년 하는 훈련이고 매일 대비하는 현실이에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북한 기뢰 위협이 상시 존재하거든요. 우리 소해함 승조원들은 입대 첫날부터 기뢰 식별 훈련을 받습니다. 실전 경험도 있습니까? 정중령이 잠깐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자부심이라기보다는 무거운 기억에 가까운. 2010년에 천안함이 피격됐을 때 서해 일대에서 대규모 기뢰 탐색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잔해 수색과 동시에 해역 안전 확보를 해야 했거든요. 그때 투입된 장병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현역에 있어요. 우리 전단에도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기뢰전이 아니었어요. 동료를 잃은 바다에서 다시 기뢰를 찾아야 했던 사람들의 기뢰전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호르무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해전단이 작전에 투입된 첫날이었는데 저는 아부다비 해군 사령부 작전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인 드론이 호르무즈 해협 동측 수로의 해저를 스캔하기 시작했는데 전송되어 오는 소나 영상의 해상도가 우리가 보유한 장비와 차원이 달랐어요. 정하윤 중령의 부관인 한국 해군 소령이 통신으로 보고했습니다. 해저 지형 매핑 1차 완료. 의심 물체 17건 식별. 분류 작업 진입합니다. 17건. 첫날에요. 칼리드 참모총장이 작전실에 직접 내려와서 스크린을 보고 있었는데 보고를 듣더니 옆에 있던 작전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장비로 같은 해역 탐색하면 얼마나 걸리나? 최소 나흘입니다. 참모총장님, 한국은 몇 시간 만에 했나? 6시간입니다. 참모총장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칭찬보다 무거웠죠. 트럼프는 작은 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 안에는 75년의 전쟁 기억이 들어 있었고 5만 발의 기뢰 위협 앞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 들어 있었고 동료를 잃은 바다에서 이를 악물고 다시 잠수한 사람들의 경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크기로 잴 수 없는 것이었죠. 그날 밤 작전일지를 쓰면서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참모일지에 개인 감상을 적는 건 규정 위반이었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전쟁에서 배웠고 배운 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배움의 결과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서 하나씩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성명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바다에서 축적된 수십 년의 경험이 지금 이 사막의 바다를 열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의자에 앉아서 소나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측 통신 채널에서 짧은 암호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청룡, 수면 하진입 완료. 1구역 탐색 개시. 청룡. 그게 한국 잠수함의 작전 호출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한국 잠수함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아부다비의 소해함이 입항한 건 봤지만 잠수함은 보지 못했거든요. 당연하죠. 잠수함은 보이면 안 되는 무기니까요. 그런데 그 암호 하나로 한국 잠수함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라시드 소령이 헤드셋을 한쪽 귀에 걸치고 저를 봤습니다. 참모님, 청룡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UDT입니다. UDT.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수중폭파대라고도 불리는 그 부대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잠수함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특수전 요원까지 수중에 투입됐다는 건 이게
단순한 탐색 작전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정하윤 중령에게 확인을 요청했더니 작전실 한쪽에 마련된 한국 측 지휘소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중령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담담하기만 하던 그 얼굴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냥개가 냄새를 맡았을 때의 그런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령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무인 드론이 이틀간 해저를 스캔한 결과 의심 물체 32건이 식별됐습니다. 이 중 14건은 암초나 침정물로 판명됐고 나머지 18건이 기뢰로 추정됩니다. 18개요. 네. 그런데 문제는 배치 패턴입니다. 정중령이 태블릿을 펼쳐서 해저 지형도를 보여줬는데 기뢰 추정 위치가 붉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을 보는 순간 이상한 걸 느꼈어요. 무작위가 아니었거든요. 일정한 간격으로 특정 수심대를 따라서 마치 누군가 차로 재고 놓은 것처럼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용 투하가 아닙니다. 대령님,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실전 기뢰입니다. 수심, 간격, 방향 전부 유조선 항로의 흘수에 맞춰져 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란이 훈련이라고 했던 게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잠수함과 UDT를 넣은 겁니다. 드론으로는 탐지까지만 가능하고 실물 확인과 회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중에서 기뢰를 회수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기뢰는 건드리면 터지는 무기입니다. 수온, 수압, 자기장, 음향 어떤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이 직접 다가가서 기폭 장치를 비활성화하고 해저에서 분리해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수중에서 시야 2m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요. 한국 UDT 팀이 첫 번째 기뢰에 접근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작전실에서 저는 수중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화면이 온통 짙은 녹색이었어요. 그 녹색 어둠 속에서 다이버 2명의 실루엣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장비의 불빛이 유일한 광원이었고 그 불빛이 해저 침정물 사이에서 뭔가를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뢰였습니다. 둥근 금속 구체 촉각 기폭관이 사방으로 뻗어있는 교과서에서 보던 그대로의 접촉식 기뢰, 그리고 그 밑에 앵커 체인으로 해저에 고정되어 있었죠. UDT 요원이 기뢰에서 30cm 거리까지 접근해서 기폭관 하나하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더군요. 30cm요. 팔 하나 길이도 안 되는 거리에서 터지면 반경 50m를 초토화시킬 물건을 만지고 있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라시드가 옆에서 숨도 못 쉬고 화면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쳤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거였죠. 북한 기뢰 5만 발을 상대하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훈련이 저 손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기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소해암 갑판 위에 조심스럽게 안치된 기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거 완료. 다음 기뢰로 이동. 그런 순서일 거라고요. 그런데 정하윤 중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이 기뢰 분해합니다. 분해요. 여기서요. 네. 폭약은 이미 비활성화했고 기폭 장치와 케이싱을 열어봐야 합니다. 제조 번호, 부품 규격, 도장 성분까지 전부 확인할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기뢰를 치우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기뢰를 이끌어 온 거였습니다. 기뢰 전문 분석관이 갑판 위에서 분해 작업을 시작했는데 케이싱을 열자마자 내부 부품에서 단서가 쏟아졌습니다. 기폭 장치의 제조 일련 번호, 앵커 체인의 금속 성분 비율, 외부 도장에 사용된 방청 페인트의 화학 조석,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뢰 내부에 새겨진 생산 공장 코드. 정중령이 분석 결과를 들고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죠. 대령님, 이 기뢰들은 전부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생산 시기는 최근 2년 이내이고요. 그리고 도장 성분 분석 결과 특정 항구에서 하역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항구입니까? 정중령이 태블릿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 반다르 아바스 인근의 소규모 군항이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살포 경로를 역추적해보면 소형 고속정 두세 척이 야간의 해협을 따라 이동하면서 투하한 패턴과 일치합니다. 발진 지점,
경로, 투하, 방식, 기뢰 하나에서 이 모든 정보가 나온 겁니다. 마치 택배 송장을 읽듯이 이 기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국 해군이 풀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칼리드 참모 총장에게 올라갔습니다. 참모 총장이 보고서를 읽는 동안 저는 서서 기다렸는데 다 읽고 나서 참모 총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파이살, 이건 소의 작전이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참모 총장님, 이건 정보 작전이야. 기뢰를 무기가 아니라 증거로 바꿔버린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기뢰를 치운 게 아니라 뒤집은 거였습니다. 위협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기뢰를 심은 쪽이 오히려 추적당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제거가 아니라 역추적, 방어가 아니라 압박. 기뢰 하나하나가 이제 이란을 향한 증거물이 된 거였죠. 그날 저녁 알자지라 안보 전문 패널에서 누군가가 이 작전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기뢰 역배송이다. 한국은 받은 기뢰의 송장을 읽고 보낸 사람한테 반품 통지를 날린 셈이다. 기뢰 로켓 배송에 이어 기뢰 역배송. 라시드가 웃었고 작전실에 있던 다른 참모들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지 못했어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중, 탐색, 잠수함, 정찰, 특수전 요원의 기뢰 회수, 현장 분해 분석, 역추적 정보 생산,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흐름을 설계하고 실행한 건 1000명도 안 되는 한국 해군 소해전단이었습니다. 잠수함 1척, 소해함 2척, UDT 1팀, 드론 4대, 수중 로봇 2대, 그리고 75년의 기억.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페르시아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면은 고요했습니다.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다 위에서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한국 해군이 이 전쟁의 판을 조용히 뒤집고 있다는 것을요. 소리 없이요.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트럼프가 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화살이 자기 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기뢰 역배송 작전 소식이 국제 뉴스를 타면서 미국 내에서 의문이 터져 나온 거였죠.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한국 소해함 2척이 호르무즈에서 기뢰를 건져 올리는 동안 바레인에 주둔한 미 제호함대는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 개최 움직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죠. 기자회견에서 펜타곤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나라 해군이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시드 소령이 그 방송을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참모님, 며칠 전에는 작은 배라고 깔보더니 이제는 그 작은 배 때문에 자기 해군한테 화를 내는군요. 저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의도치 않게 하나의 질문을 세계에 던진 거였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건가? 군사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소해함 2척과 잠수함 1척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뭔가 더 거대한 구조가 있었고 그게 이 무렵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로이즈 리스트라는 매체가 있어요. 런던에서 발행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해운 전문 저널이죠. 거기서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작전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냈는데 군사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산업 이야기로 시작하더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호르무즈의 기뢰를 치운 나라는 호르무즈의 배를 만든 나라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중 상당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급입니다. 재화 중량 20만 톤 이상의 거대한 배들이죠. 2급의 유조선 중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배의 약 3분의 1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LNG 운반선으로 가면 비율이 더 올라가요. 전 세계 LNG선의 약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 10척 중 7척의 LNG선이 한국산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이즈 리스트 기사는 한 가지를 더 짚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배를 만들 뿐 아니라 배의 항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에는 스마트쉽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항해 중 수심, 조류, 해저 지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호르무즈 해협 통과 데이터가 한국 조선소 서버에 존재한다는 거였죠. 정하윤 중령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호르무즈 해저 지형을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조선소 축적 데이터를 해군이 넘겨받았거든요. 기밀은 아닙니다. 민간 항해 데이터인데 해저 수심과 지형 변화가 수십 년치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뢰가 어디에 놓이기 쉬운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들면서 바다를 읽었고 바다를 읽은 데이터로 기뢰를 찾은 겁니다. 조선 산업이 군사 작전의 정보 자산이 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그런데 기사를 더 읽어보니까 바다 위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있죠. 인터넷 데이터의 95% 이상이 바다 밑에 깔린 광 케이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그 해저 케이블을 까는 작업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행한 기업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LS 케이블이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 수차례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만 해저 지형에 대한 정밀 데이터를 축적해왔다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는 조선소가 배를 만들면서 항로를 기록했고 바다 아래에서는 케이블 기업이 해저를 매핑하고 있었고 그 두 개의 데이터가 합쳐져서 한국 해군의 기뢰전 작전을 떠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칼리드 참모총장에게 이 분석을 보고했을 때 참모총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돌아서면서 이렇게 물었죠. 파이살, 우리가 지금까지 해군력을 어떻게 평가해왔지? 함정 수, 배수량, 미사일 사거리, 항공기 탑재 수 이런 지표로 평가해왔습니다. 참모총장님,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한국 해군은 상위권이긴 해도 최상위는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에서 실제로 바다를 열고 있는 건 한국이야. 왜 그런 걸까? 저는 대답을 준비해갔지만 참모총장이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가 배를 아는 거야. 바다 밑을 까는 나라가 바다 밑을 아는 거고 한국은 해군만 강한 게 아니라 바다 전체를 산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나라야. 이건 함정 몇 척의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로이즈 리스트 기사 이후 국제해운 업계에서 연쇄적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해운 담당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거기서 한국을 해양 국가 모델이라고 표현했어요. 군함을 만드는 나라도 있고 상선을 만드는 나라도 있고 항만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바다 위와 아래를 모두 장악하는 나라는 극소수라는 겁니다. 한국은 그 극소수 중 하나였고 호르무즈 위기가 그 사실을 세계에 증명한 셈이었죠. 며칠 뒤 재미있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 소해함 갑판에서 장비 정비 작업을 참관하고 있었는데 소해함 옆으로 거대한 LNG 운반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한국 소해전단이 안전을 확인한 수로를 통해 위기 이후 처음으로 통과하는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라시드가 쌍안경을 들고 그 배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참모님, 저 LNG선 선체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십니까? 저도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선미의 건조 조선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화오션, 거제.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한국 해군이 열어준 바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만든 나라와 지킨 나라가 같았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리면서 라시드를 봤는데 그 친구도 같은 걸 느꼈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하윤 중령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갑판 반대편에서 다음 작전 구역에 해저 지도를 펼쳐놓고 부하들과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이 장면의 의미를 음미할 시간 따위는 없다는 듯이 군인은 원래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본인은 마지막에 알게 되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작전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깔고 바다를 지키는 군함을 만드는 나라다. 이 나라가 바다를 모를 리가 없다. 호르무즈는 그 사실을 전 세계가 확인하는 무대가 되었다. 그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한 시각을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전 6시 47분이었어요. 작전실 메인 스크린에 해협 통과 선박 추적 시스템이 띄워져 있었는데 열흘 넘게 텅 비어있던 항로 위에 초록색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그리스 선적 초대형 유조선 시리우스 스타우. 재화 중량 29만 톤.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에서 원유를 싣고 인도 뭄바이로 향하는 항모였죠. 한국 소해전단이 안전을 확인하고 개방한 동측 수로를 통과하는 첫 번째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초록색 점이 스크린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속 12노트. 느리게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전실에 있던 사람 중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시드 소령이 제 옆에 서 있었는데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맞은편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서던 젊은 중위 하나가
헤드셋을 벗고 일어서더니 스크린을 가리키면서 옆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들었고 그 옆 사람도 고개를 들었고 어느새 작전실에 있던 12명이 전부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바를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바다가 열린 겁니다. 시리우스 스타호가 해협을 완전히 통과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만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조선 3척이 추가 통항을 요청했고 오후에는 카타르발 LNG선 2척이 통과했습니다. 하루에 5척. 일주일 전 하루 통과 선박이 제로였다는 걸 생각하면 5척은 숫자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바다 위가 아니라 런던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위기를 시작한 건 이란의 기뢰가 아니라 로이즈 보험 시장의 인수 중단이었다는 거요. 기뢰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보험이 끊겨서 배가 멈춘 거였잖습니까? 그렇다면 바다를 다시 여는 것도 보험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로이즈 보험 시장의 전쟁 위험 인수 심사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건 시리우스 스타호 통과 이틀 뒤였습니다. 라시드가 런던 주재 해군 연락관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이 된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뢰 소외 작전 결과 보고서, 한국 소외 전단이 확인한 기뢰 위치, 제거 현황, 잔여 위험 평가, 안전 수로 개방 범위. 이 데이터가 로이즈 심사위원회 테이블 위에 올라간 거였습니다. 보험 시장이 바다를 닫았는데 그 보험 시장을 다시 열 근거를 한국 해군이 만들어낸 겁니다.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로이즈가 호르무즈 해협 동측 수로에 한해 전쟁 위험 보험 인수를 조건부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조건은 한국 해군이 확인한 안전 수로를 따를 것, 그리고 한국 소해 전단의 작전 상태가 유지될 것. 사실상 한국 해군의 존재 자체가 보험 인수의 전제 조건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곱씹고 있었거든요. 세계 해운보험의 중심인 로이즈가 어떤 해역의 안전을 특정 국가 해군의 작전 능력에 연동시킨 겁니다. 미 해군도 아니고 영국 해군도 아니고 한국 해군에요. 1000톤짜리 소해함 2척을 보낸 그 나라예요. 보험이 풀리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해운사들이 운항 재개를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프론트라인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테나마리스, 유리캔이 뒤따랐습니다. 두바이 제베랄리 항해 입항 예정 선박 수가 사흘 만에 정상치의 60%까지 회복됐죠. 유가도 반응했습니다. 두바이 유가 142달러에서 128달러로 다시 118달러로 내려왔어요. 급락은 아니었지만 방향이 바뀐 겁니다. 공포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분석 톤도 달라졌습니다. 로이터가 호르무즈 위기 분석 특집을 냈는데 거기서 한 문장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번 위기의 전환점은 군사 충돌이 아니라 항로 복구였다. 총성 한 발 없이 바다가 열렸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총성 한 발 없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간 적도, 함포가 발사된 적도, 전투기가 출격한 적도 없었어요. 기뢰를 찾고 치우고 수로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보험 시장에 전달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전쟁보다 강력했죠. 칼리드 참모 총장이 저를 불렀을 때 참모 총장의 책상 위에는 서너 개국 국방부에서 온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한 발신 국가 목록을 보고 눈이 커졌죠. 미국 해군작전 사령부, 영국 왕립해군본부, 프랑스 해군참모부,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망료관부. 이게 전부 한국 해군과의 기술 협력 제안입니다. 참모 총장님. 그래, 나도 놀랐어. 참모 총장이 서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미국 해군작전사령부 발신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무인 소해 체계 기술 공유를 요청했어. 공동 개발이 아니라 기술 공유야. 파이살. 미국이 한국에 기술을 달라고 한 거야. 저는 며칠 전 트럼프의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배라고 했던 그 사람의 나라가 이제 그 작은 배에 실린 기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제안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뢰전 교리와 훈련 체계를 자국 해군에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프랑스는 한국의 모듈형 군수 배치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서해 및 동해 환경에서 축적된 한국의 연안 기뢰전 데이터 교환을 제안했고요. 참모 총장이 서한들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파이살, 내가 처음에 나한테 한국에 대해 보고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함정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기뢰전 특화 역량은 주목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때는 반신반의했어. 그런데 지금 이 서한들을 봐. 세계 해군 역사에서 소해 작전 하나로 강대국들이
기술 협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나.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참모 총장님. 그래, 전례가 없는 거야. 그날 저녁 자이드 항에 나갔을 때 한국 소해함 갑판에서 장비 정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정하윤 중령이 함교 위에서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는데 부두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한국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까 영국 해군 장교 2명과 프랑스 해군 장교 1명이었습니다. 소해함 시설 견학을 요청해서 와 있었던 거였죠. 영국 해군 중령이 소해함의 무인드론 경납고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프랑스 장교는 통신체계 콘솔 앞에서 한국 승조원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수병이 서툰 영어로 설명하는 걸 프랑스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첩에 적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라시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참모님, 저 장면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영국이 한국 소해함에 와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묘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국적 회의에서 발언 순서조차 뒤로 밀리던 나라였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던 나라였고요. 그 나라의 1000톤짜리 소해함 갑판 위에 지금 강대국 장교들이 서서 수첩을 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하윤 중령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면서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교에서 부두를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서 다음 작전 해역 차트를 펼쳤죠.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 배를 보러 왔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치워야 할 기뢰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세계 해양 안보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새 지도의 한가운데 한반도 모양이 생각보다 크게 그려져 있을 거라는 거요. 바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연 나라의 무게가 비로소 세계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동 측 수로의 기뢰 소유율이 94%를 넘긴 날, 국제 유가가 $112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시장은 방향을 잃거든요. 공포가 걷히고 있다는 방향을요. 제베랄리 항해 1일 입항 선박수가 정상치의 85%까지 회복됐고, 로이즈 보험 시장은 전쟁 위험 할증률을 2차례 연속 인하했습니다. 바다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위기가 끝나는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정보가 들어온 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 제호함대 정보참모부에서 넘어온 기밀 등급 전문이었는데, 라시드 소령이 해독하고는 평소답지 않게 두 손으로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참모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반다르 아바스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한국 해군이 기뢰 역추적으로 발진 거점을 특정했던 바로 그 군항이었습니다. 전문을 읽어보니 이랬습니다. 한국 소해전단이 회수한 기뢰에서 추출한 정보, 제조 번호, 부품 규격, 발진 항구 데이터. 이 정보가 다국적 정보 공유 채널을 통해 유통됐고 이란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거였습니다. 기뢰 살포 작전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노출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반다르 아바스 기뢰 저장고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어요. 기뢰 다수가 파손됐고 부두 시설 일부가 손상됐다는 정보였습니다. 원인 미상이라고 했지만 정보 분석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추측이 돌았습니다. 내부 사보타주이거나 기뢰 취급 과정에서의 사고이거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어요. 이란의 기뢰전 능력이 물리적으로 타격을 입은 겁니다. 칼리드 참모 총장에게 보고했을 때 참모 총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이 기뢰를 치운 게 아니라 되돌려보냈다고 했지. 그 말이 비유가 아니었어. 맞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기뢰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뢰에서 정보를 뽑아냈고 그 정보가 이란 내부로 역류해서 결국 적의 전략 자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함포 한 발 발사하지 않고 기뢰라는 무기를 거울처럼 뒤집어서 보낸 쪽의 얼굴에 비춰준 거였죠. 군사학에서 말하는 비대칭 전술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이 사실이 일부 외신을 통해 보도된 뒤 국제안보학계에서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긴급 보고서를 냈는데 결론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호르무즈 위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소해함이었다. 가장 강력한 정보 자산은 위성이 아니라 해저에서 건져 올린 기뢰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한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요. 성명서로요. 함정 숫자로요.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제로 움직인 나라가 진짜였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나라가 진짜였고 기뢰 옆에 사람을 보낸 나라가 진짜였어요. 한국은 그 진짜였습니다. 위기가 공식적으로 완화 국면에 접어든 날 아부다비 해군 사령부에서 한국 소해전단을 위한 소규모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사령부 회의실에서 칼리드 참모 총장이 정하윤 중령에게 아랍에미리트 해군 공로 훈장을 수여하는 간단한 행사였죠. 훈장을 받은 정 중령은 짧게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하고 영어로 통역했는데 한국어로 말할 때 저는 라시드에게 실시간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라시드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번역을 들으면서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저 혼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온 전단 장병 전원의 것이고 한국에서 우리를 보내준 해군의 것이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말이었어요. 외교적 수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 중령의 목소리가 반톤 낮아졌고 속도가 느려졌어요. 대한민국은 지금의 우리가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윗세대, 선배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역을 맡은 한국 장교의 영어가 울려 퍼졌는데 그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제 아버지는 거제도 조선소에서 32년을 일하신 용접공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셨고 손에는 늘 화상 흉터가 있었죠. 그분이 용접한 배가 세계 바다를 다니고 그 배가 다니는 바다를 이제 아들인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정 중령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다시 정면을 봤어요. 제가 이 먼 바다까지 와서 기뢰를 건져 올릴 수 있는 건 그분이 32년 동안 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군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동기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 서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시드가 옆에서 번역해주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는데 라시드의 목소리도 끝부분에서 흔들렸어요. 통역이 끝나고 회의실에 3, 4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칼리드 참모 총장이 먼저 박수를 쳤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따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치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군사 외교적 수사를 한 게 아니구나. 진심을 말한 거구나. 거제도 조선소에서 배를 만든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이 페르시아만에서 기뢰를 건져 올리는 이야기.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축약이구나.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정하윤 중령이 부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불렀어요. 정 중령. 그가 돌아섰습니다. 아버님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정 중령이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웃음이었어요.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는데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부두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소해함의 회색 선체가 오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함수에 걸린 태극기가 페르시아만의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위기는 세계의 하나의 변수를 공개했다고요. 그 변수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항공모함도 핵잠수함도 없이 소해함 2척과 잠수함, 한 척과 기뢰 전문가 몇십 명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목을 열어준 나라. 배를 만들고 바다를 잇고 기뢰를 뒤집고 항로를 복원한 나라. 강대국들이 계산하는 동안 실제로 바다에 들어간 나라. 저는 파이살 알 하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해군 기뢰 대응 작전 참모이고 22년간 바다를 지켜온 군인입니다. 제 군인 인생에서 가장 긴 몇 주를 함께 보낸 건 세계 최대 함대를 가진 나라도 아니었고 가장 많은 성명서를 낸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배를 만든 아버지의 아들이 이끄는 작지만 단단한 전단이었습니다. 세계는 강대국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기억하는 건 위기의 순간에 실제로 움직인 나라입니다. 한국은 움직였습니다.